네, 안녕하세요. 저 미디어엔터 담당하는 이규현입니다. 오늘 그 엔터테인먼트랑 드라마 쪽 이제 기초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세 가지고요. 음원, 음반,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가 나왔을 때 많이 듣죠.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유튜브나 멜론 뮤직을 할 때 월에 10,000원 내는데 뭐 예를 들면 나는 아이유 노래만 듣고 싶어, 뭐 뉴진스 노래만 듣고 싶어 이렇게 해서 10,000원을 구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뭐 핫백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음원 매출이 올라온다고 해서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음원 매출은 대중성의 지표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한 가수한테 빠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뉴진스라고 표현하게 되면 그 뉴진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갑자기 명당 10,000원짜리 팬덤이 올라옵니다. 그게 그 음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반 매출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회사가 팬덤 지표를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듣다 보니까 이제 콘서트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당 10만원까지 콘서트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월 10,000원짜리 무제한에서 명당 10만원까지 넘어오는 과정들을 저희 섹터에서 수익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음원을 들을 때 뭐 앨범을 샀다. 그럼 앨범을 샀기 때문에 갑자기 뭐 유튜브 구독을 끊는다든지 혹은 콘서트를 갔기 때문에 앞으로 앨범을 안 산다든지 그런 경우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음원 매출을 밑에서 항상 깔아주고 그 위에서 음반이 깔아준 다음에 한 번에 콘서트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첫 해 예를 들면 매출 100을 벌다가 갑자기 3년 차에 뭐 500억, 700억, 1000억 이런 식으로 버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이제 음원 매출이 항상 안 빠지고 음반도 항상 안 빠지고 다 쌓여가는 매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콘서트까지 갔을 때 보통 어디까지 가냐라고 하면 일본 투어 규모인데요. 그 잽하고 홀은 아실 필요가 없고 이제 아레나와 돔입니다. 그래서 아레나까지 가면 10,000명짜리, 돔까지 가면 50,000명짜리. 그래서 보통 그 제 위에 보시면 이제 표준 신인계약이 7년이니까 이 7년 안에 얼마나 빠르게 아레나 혹은 돔까지 가냐 이게 회사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수익 구조를 보시면 되고요. 그 원가율이 궁금하실 텐데 뭐 저희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그 기여도의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뉴진스가 음악을 낼 때는 사실은 회사에서 많이 기획해주고 음원, 음반 다 해주고 뮤직비디오 찍어주고 돌려주고 매니지먼트 활동 같은 것들을 그래서 대부분 회사가 다 기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매출 총이익의 상당 부분을 이제 가져가는 거고 반대로 그럼 가수들은 뭘 가져가냐면 가수들이 기여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광고, 행사, 콘서트 이런 것들은 아티스트가 한 7대3 정도로 가져간다. 매출 총이익의 7대3 정도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기여도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음원, 음반, 콘서트 과정에서 앨범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2020에서 2022년까지 보시면 1년에 뭐 제가 마지막 줄에 있지만 거의 한 뭐 8천만 장 가까이 팔리면서 앨범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이 탑5 앨범 판매량 비중이 40에서 50% 사이죠. 그래서 1년에 50팀씩 데뷔를 하고 10년이면 500팀 가까이 데뷔를 하지만 사실은 산업에서 팔리는 앨범의 탑5의 비중이 저만큼 돼 있다. 굉장히 과점화된 산업이고요. 그래서 이 산업에 투자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2011년을 예로 들면 스트레이키즈가 탑5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JYP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스트레이키즈가 탑5에 들어갈 거다 해서 2020년 19년도에 투자를 하는 거고 탑5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콘서트를 굉장히 많이 하겠죠. 2022, 23. 그래서 한번 이 투자 아이디어가 워킹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팬덤에 기반한 산업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2022년에도 보시면 처음으로 이제 세븐틴이 1등을 이제 했죠. 그래서 요번에 최근에 이제 보시면 이제 뭐 460만 장 넘게 파는 손주문도 기록을 했는데 이런 것들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디어를 잘 기억하시면 사실은 콘서트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데 보시면 이제 대부분 이제 남자 그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콘서트도 당연히 조금 오래된 지표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콘서트를 못 해가지고 어쨌든 요 SM이나 YG 과거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대부분 남자들이 콘서트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앨범도 남자가 많이 팔리고 콘서트도 남자가 많이 하는데 한국 남자 아이돌은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핵심 아티스트가 이제 입대하는 회사를 팔고 핵심 아티스트가 제대하는 회사를 사자. 이런 게 사실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요. 참고로 하이브는 좀 특이합니다. 원래는 남자 아이들이 수순대로,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춰가지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BTS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 면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이슈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주가가 미리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특이한 이슈들이 좀 있었던 거고요. 대부분 핵심 아티스트가 입대하는 그 시기에 주식을 사시면은 대부분 다 50% 가까운 수익률 제대할 때쯤에 그 정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SM의 동방신기, YG 빅뱅도 다 그런 보통 이제 핵심 아티스트가 입대할 때가 저점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아티스트 라인업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산업의 좀 흐름을 좀 설명드릴 건데 이 산업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산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 한글은 한국 사람밖에 안 써요. 근데 우리가 노래를 만들어서 글로벌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했던 건 뭐냐면 일본에서의 언어의 현지화입니다. 그래서 뭐 보아 씨 같은 경우가 뭐 현지 아나운서 집에서 뭐 하숙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동방신기, 빅뱅 이런 분들은 일본 가시면 한국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 일본어로 소통하고 노래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찾은 거는 전 세계 1등 시장이 미국이고 2등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언어의 현지화를 통해서 저희가 성장을 해왔고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6등, 최근 한 7등 정도 합니다. 그래서 6, 7등까지 저희가 이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016년, 2018년 보시면 빅뱅이랑 동방신기가 전체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현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에서 잘 시장을 먹어가면서 이 7등, 8등, 6등, 7등까지 올라왔고 그런데 이제 그 유튜브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아시아 시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일본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동남아에 이제 태국이 가장 큰데 그래서 저희가 보통 모든 사람이 일본어를 배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동방이나 빅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어를 배웠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멤버에 이제 일본인 멤버들을 포함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트와이스의 미사모 같은 케이스나 아니면 이제 트레저에도 일본인 남자분들이 있죠.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도 블랙핑크의 리사가 있고 혹은 이제 뭐 JYP의 뭐 니쿤 씨나 뭐 뱀뱀 씨 같은 분들이 있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어의 현지화를 모두가 언어를 배우지 않고 이제 그쪽 이제 출신의 이제 그 멤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성장을 해 왔었는데 이 유튜브가 나오면서 유튜브 아마 뮤직비디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설정 기능을 누르면 밑에 자막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될 수도 있고 뭐 일본어 뭐 등등 여러 가지 언어들을 회사가 이제 내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박진영 씨가 원더걸스 데리고 미국 갈 때는 현지 PD를 통해 가지고 영어로 노래 만들어서 노래가 나오면 우리도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고 현지 사람들은 더더욱 모르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 아이돌들이 해외를 나갈 때는 그냥 한국 노래를 부릅니다. 한국 노래를 부르고 그냥 훅에다가 영어만 깔아주면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한글 가사가 있고 한글 발음 가사가 있고 영어로 번역된 가사 이 팬들이 다 알아서 거의 5분 안에 다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의 현지화를 통해서 전 세계로 가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한국 노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의 노래가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됐고요. 모든 나라의 음악들이 이제 당연히 이 영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왜 한국만 이렇게 좋냐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기획사입니다. 에이전시 모델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멤버 구성도 해주고 음반 음원 다 발매해주고 유통까지 해줘가지고 앨범 컨셉도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기획해서 내는 아이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그냥 이제 집에서 혼자 기타 치고 나와가지고 노래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퀄리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뮤직비디오에 뭐 10억, 20억 가까이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3, 4분짜리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이제 유튜브에 특화된 컨텐츠입니다. 3분, 4분 지나면 알고리즘으로 계속 다른 그룹으로 이어가서 결국 BTS의 성공이 K-팝의 낙수 효과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전 세계로 나가게 되었고 근데 사실 되게 감사한 일이죠.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영상을 팔려면 뭐 돈 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유튜브는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고 광고 매출을 많이 일으켰다고 저희한테 돈을 줍니다. 그래서 기획사별로 보시면은 뭐 분기에 뭐 2018년대 뭐 10억, 20억 뭐 이렇게 보이다가 지금은 뭐 4, 5, 60억 이렇게까지 보이죠.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글로벌로 가게 됐는데 돈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가 이제 빌보드 핫백 1등까지 기록하는 쾌거를 달성을 한 거고 최근에 이제 지민 씨도 다시 한번 빌보드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의 좀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서대로 이제 음원 음반 콘서트 이제 숫자로 좀 말씀드릴 건데
글로벌 뮤직비디오 24시간 기준으로 조회수를 보시면 1등부터 15등 안에 대부분이 이제 K-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4대 기획사의 음원 매출 보시면 6년 동안 46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보시면 19년에서 20년, 21년 올라갈 때 확확 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처음 나올 때는 저희가 피해주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가수들이 이제 매니지먼트 활동을 아예 못하고 밖에 나가고 모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콘서트 매출이 극단적으로 0이 되면서 피해주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제 코로나 때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까지 수혜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6년 동안 460% 성장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음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음반은 거의 이제 6년 동안 900%에 가까운 성장을 했고, 마찬가지로 19년에도 20년 넘어갈 때 한 번에 점프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앨범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어차피 콘서트에 못 가니까, 보복 소비들이 음반에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했겠지만, 저희는 그 전에 음원 매출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음반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복 소비가 아니라 그냥 글로벌로 팬덤이 커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해외 음반 수출 추이인데요. 이게 완전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냥 프록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2016년도에 비아시아 비중이 4%였습니다. 그러니까 K-팝은 아시아에서만 소비되었다. 현재는 비아시아 비중이 3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로 북미 유럽에서 K-팝을 소비하고 있다. 그 소비한 층이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음원은 이제 460%, 음반은 뭐 대충 900%니까 듣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죠. 이거를 저희가 팬덤화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샀기 때문에 당연히 콘서트에 많이 오죠. 그래서 뭐 이게 완전 최근 거를 반영한 건 아닌데 23년에도 지금 다 뭐 스타디움 투어 뭐 다 돌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아마 세븐틴도 돌겠죠. 그래서 북미에서 저희가 이런 이제 투어까지 활동이 좀 확대되고 있고요. 당연히 좋은 겁니다. 저희도 캐파라는 게 있는데 보통 경기장이 캐파예요. 그래서 그 모두가 일본에서만 성장을 했다면 일본의 동부장들이 사실은 저희가 월화수목에 콘서트가 안 되니까 다 금토일에 하면은 뭐 야구 비시즌 한다고 해도 모두가 콘서트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북미나 유럽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 경기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저희가 미국 가면 당연히 이제 글로벌 팬덤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캐파 측면에서도 당연히 긍정적이다. 모두가 콘서트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글로벌 성장하는 과정들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팬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그 한국에만 있는 겁니다. 이게 흥행산업에서 기본 명제가 뭐냐면 IP의 가치가 플랫폼의 가치인 거죠. 그래서 위버스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BTS가 들어간 게 아니고 BTS가 있기 때문에 하이브가 위버스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흥행산업에서의 플랫폼의 가치는 IP의 가치와 동일한데 이 한국에만 있는 이게 뭐냐면 미국은 에이전시 모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스틴 비버는 본인이 알아서 잘 큰 거예요. 알아서 잘 크신 거고 그거를 빨리 스쿠터 프라운 캐치해가지고 나의 그 소속 연예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 때마다 매출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에이전시 형태인 거죠. 그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스포츠 산업에 대부분 있는 형태인 거고요. 그러니까 저스틴 비버는 본인이 알아서 큰 거기 때문에 본인의 IP는 본인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회사가 지분을 투자하는 형태가 되는 건데 저희는 쉽게 말해서 BTS IP는 하이브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BTS가 하이브를 나가더라도 이 BTS IP는 회사에 기속되어 있다. 왜냐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내가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성장하는 과정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팬 플랫폼을 만들 때는 미국에선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은 저스틴 비버가 자기 IP로 플랫폼을 만들어내면 다른 가수들을 일일이 다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일일이 다 설득하고 계약금도 주고 날짜도 맞추고 근데 또 재계약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회사가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BTS IP로 플랫폼을 만들어버리고 다른 회사까지 하면 그 회사 IP들이 한 번에 다 들어오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SM 아티스트가 위버스에 입점한다고 했을 때 워딩 보시면 아시겠지만 NCT가 들어온다. 에스파가 들어온다가 아니고 SM이 들어오는 거예요. SM이 가수들의 IP를 다 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획사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기획사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서 K-팝이 전체 1등이에요. 아까 보셨겠지만 유튜브의 아티스트 기준으로 전체 1등이 블랙핑크, 2등이 BTS, 3등이 저스틴 비버인데 이분들이 다 하이브의 연합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 2, 3등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사업자가 아무리 잘해봐야 4등이 하이브 레이브가 5등이 에미넴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이 해봐야 2등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미 이 설립 그 자체로 전 세계 1등이 되는 거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쭉쭉 늘어나고 있고, BTS는 이미 2천만 명 돌파를 했죠. 그래서 여기 SM 아티스트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MAU가 지금 이미 1,000만이 넘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1,500만 명까지 연간에 무리 없이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잘 하고 있고요. 하이브랑 이제 YG가 같이 하고 이제 SM이 들어오는 게 위버스라면, 여기는 SM JYP가 함께 하는 곳입니다. SM이 1대 주주, 2대 주주가 JYP고, 여기는 이제 아까 위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제 앨범이든 콘서트든 여러 가지 MD들을 파는 큰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DIO는 단순 구독 모델입니다. P 곱하기 Q에서 인당 4,500원 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팬덤이 글로벌로 커가면서 잘 성장하고 있고, 뭐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1등 위버스, 2등이 DIO이고, 저희는 이거대로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플랫폼에 대한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가장 큰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이제 코로나 구간에 가수들이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가수들이 움직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매출들이 좀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올라간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 4대 기획사가 이 코로나 구간에 사상 최대 실적으로 오히려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앨범이라든지 이런 MD들이 워낙 잘 나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세계 1등 시장인 미국이나 일본에서 나도 하나 만들어줘,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JYP가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이제 니주죠. 1년에 200억 이상씩 저희 순수익으로 잘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돔토까지 돈 상태고요. 하이브, N팀도 작년 12월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올해도 잘 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글로벌로 CJ ENM의 JO1, INI도 돈 많이 벌고 있죠. ENM도 당연히 음악사업부 돈 굉장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건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걸그룹입니다. 올해는 이 하이브와 JYP가 유니버셜 뮤직 전 세계 1등입니다. 시가총액 55조 되는 회사고요. 유니버셜 뮤직 산하의 개편 레코드, 마찬가지로 산하의 리퍼블릭 레코드랑 JV를 통해서 미국 걸그룹을 공개할 겁니다. 아마 5월, 6월 정도에 공개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 JYP는 뭐 박진영 씨 인스타에도 언급하셨지만 아마 조만간에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공개할 거고, 하이브도 연내 아마 5, 6월에 아마 무슨 제작 발표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는데, 연내에 데뷔하는 계획을 하는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게 되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이 모델에다가 저희 2차 판권이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현지에서 벌어주면 우리가 더 많은 2차 판권 매출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나 JYP가 유니버셜 뮤직이랑 JV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미 자료 한번 썼지만, 잘 된다고 가정하면 한 그룹당 매출 5천억 이상도 벌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추정치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잘 되게 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미국 여자 다음에는 상식적으로 미국 남자들이 나올 개연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되면 한 2, 3년 계속 이어지는 모멘텀들이기 때문에 올해 요거에 대한 추이를 계속해서 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하이브랑 JYP,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걸그룹이 데뷔하는 두 개 회사를 현재 가장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 기업들이 있는 거는 제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드라마 제작사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조금 수익 구조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다 보시지 마시고 그냥 편성하고 판매, 이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예로 들면 5월 첫째 주에 월화 드라마가 이제 어떤 드라마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회사인 CJ ENM은 방송사를 들고 있죠. 이제 TVN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CJ ENM이 스튜디오 드래곤한테 5월 첫째 주 월화 드라마의 편성권을 너희한테 줄게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편성, 매출이 일어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냥 예로 드라마 제작비는 100이라고 치고 ENM이 50을 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이라는 드라마 제작비 중에 우리는 50이라는 편성 매출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50을 가지고 드라마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작가, 감독, 드라마, 물론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협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작가, 좋은 감독, 좋은 배우들을 저희가 영입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대충 한 50을 다 쓴 거죠. 쓰고 나니까 저희가 이제
판매를 잘 해야 되겠죠. 이게 해외로 팔든 국내에 팔든 잘 팔아야 될 텐데, 아주 예를 들어서 이제 넷플릭스로 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 가가지고 우리가 아주 좋은 작가, 감독, 배우로 드라마를 만들 거니 한번 검토해 주세요. 해서 검토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 드라마를 우리가 사가겠다. 이제 판권을 구입하는 거죠. 대부분 다 글로벌 판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작가나 감독의 역량에 따라서 이 가격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글로벌 판권을 70에 사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인식할 때 편성 매출이 50, 판매 매출이 70, 그럼 매출이 120이고 아까 제가 제작비가 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20이 남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이 드라마 프로젝트는 20이 남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 다시 돌아와서 넷플릭스가 봤더니 뭐 그렇게까지 좋은 드라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산다고 했는데 다른 OTT가 다 안 산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팔 데가 없죠. 그러면 회사가 그래도 뭐 돈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럼 회사가 돈을 태워가지고 드라마를 그냥 만들어 갑니다. 만들어 가가지고 1화 딱 방영할 때 이제 갑자기 드라마가 초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저기서 이제 판권 섭외들이 오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본에 팔고 대만에 팔고 뭐 각 나라마다 다 찢어서 팝니다. 다 팔았더니 예를 들면 한 90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편성이 50, 판매가 90, 그럼 매출이 140이고 제작비가 100이니까 이제 40이 남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익 구조가 중요한데, 드라마를 만들기 전에 판매를 다 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선 판매 구조의 드라마가 되는 거고요. 드라마를 만들고 나서 판매가 되면 말 그대로 후 판매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 판매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드라마를 안 만들었는데 이미 20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현금 흐름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 판매에는 리스크가 없다는 거고, 단점은 뭐냐면 리턴도 없어요. 이미 만들어지기 전에 글로벌 판권을 다 팔았기 때문에 망해도 20을 받지만 초대박이 나도 20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영업이익은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선판매 가장 좀 안 좋은 부분이고,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들, 특히 큰 드라마 제작사일수록 주가 변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대충 벌 거를 미리 알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드라마가 나쁘지 않을 거고 미리 선판매가 되기 때문에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이미 연초에 예측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라마 제작사의 낮은 변동성, 이게 조금 재미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반대로 후판매 같은 경우는 드라마가 대박 났을 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단점은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애초에 OTT가 사지 않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후판매로 뭐 이렇게 좀 대박난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뭐 부부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스카이캐슬도 그렇고 이런 뭐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뭐가 맞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각 구조마다 일장일단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익 구조를 좀 설명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한 10년 정도 흐름을 보여드리면, 이제 저희가 보통 그 드라마 제작사 때 캡티브와 논 캡티브로 나눕니다. 아까 캡티브라고 한다면 드라마 제작사가 드라마 수주를 계속 줄 수 있는 방송사를 모회사로 둔 경우를 저희가 이제 캡티브 제작사라고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되는 거고, JTBC와 콘텐츠 리중앙, 그리고 SBS와 아직 상장 안 돼 있지만 스튜디오 S라는 요 세 개의 드라마 제작사, 이제 캡티브 제작사가 되는 거이고, 나머지가 논 캡티브가 되는 건데, 이 10년간의 흐름에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가 결국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 편성입니다. 내가 편성을 받지 못하면 애초에 판매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캡티브가 중요한데,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어릴 때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 보시면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뭐 시청률 30%, 40%, 50%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볼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주 제한된 슬롯에서 이제 방송사들이 당연하게도 갑질을 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뭐 월화 틀 건데 나한테 IP를 다 넘겨. 그리고 내가 너한테 예를 들면 한 10%만 남겨줄게라고 하는 거죠. 싫으면 막. 어차피 슬롯은 월화수목금토밖에 없고, 그 싫으면 다른 제작사들이 다 여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리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도 사실 돈 벌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방송사들이 다 이익을 가져갔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 한 2013, 14, 15만 하더라도 그 BEP 제작 편수라는 용어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3편, 4편을 만들어야 회사가 BEP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어려운 좀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거기서 한 드라마가 이 변곡점을 나타내죠. 그래서 별에서 온 그대라는 작품이 김수현 씨가 나왔던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그걸 이제 중국에서 한 이제 OTT가 사가지고
딱 틀었더니 초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이제 회당 4만 달러니까 뭐 지금으로 해도 회당 5천만 원, 뭐 18부작 해봐야 10억이 안 되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내가 100억짜리 제작비로 만들어 봐야 10% 올리면 그게 10억이었거든요. 이 중국에서만 10억을 가져간 거니까 소위 말해서 이익이 더블 나는 모멘텀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정확히 얼마 벌었는지 모르지만 1,000억을 넘게 벌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한류 스타들이 나오는 이 중국향 드라마들이 저렇게 그냥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은 리쿰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작비 얼마를 회수하는 율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별에서 온 그대가 해봐야 뭐 10% 20%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는 중국 판권만 100%가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있었냐면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이 방송사랑 협의를 하죠. 예를 들면 100이라고 치면 너네가 한 50만 대주세요. 국내만 판권 사시고 대신에 너희 방송사도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고 우리가 해외는 알아서 팔겠습니다. 그럼 방송사도 리스크가 줄고 그러니까 돈이 덜 나가고 드라마대로 이미 이제 중국 애들이랑 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팔았겠죠. 그래서 저렇게 16 비리비리 하다가 이렇게 돈을 한 번에 쫙 버는 구간들이 나오는데 참고로 여기 좀 그래프가 잘렸어요. 16년 한 번에 산업을 한 100억 정도 버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또 한한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구간은 아주 좋았지만 한 1, 2년밖에 저희가 돈을 못 벌었던 구간이고요. 그러면 이제 한한령이 딱 시작되면서 모두가 안 좋아졌죠. 모두가 안 좋아졌는데 이 중국을 대체하는 돈을 내는 또 다른 그 시장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이제 넷플릭스입니다. 그래서 그 넷플릭스가 처음에 굉장히 많이 헤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옥자 제 기억으로는 무슨 이 영화 한 편에 막 500억을 태웠대. 2016년 17년도에 네. 지금도 드라마 한 편 500억이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런 거를 막 하면서 했는데 돈을 아주 그냥 너무 쉽게 이제 쓰셨던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데 어쨌든 넷플릭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질의 컨텐츠 좋은 드라마도 많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컨텐츠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능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뭐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래서 딱 한국 와서 봤더니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캡티브 제작사들이 방송사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콘텐츠리 중앙이 1년에 10몇 편, 20몇 편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이 제안을 하죠. 앞으로 내가 1년에 몇 편 정도는 그냥 꾸준히 살게. 이거는 우리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협상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하자 해서 공시가 나온 상태죠. 20년부터 3년간 21편, 그러니까 1년에 7편 가까이, 제이콘도 마찬가지로 7편 가까이 해가지고, 이게 미니멈입니다. 실제로는 10편, 첫 해는 10편 가까이 팔았어요. 그래서 양사 모두 이제 그 미니멈 판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주가들이 가장 좋았던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 중국을 열렸을 때는 사실은 모든 제작사가 다 행복했어요. 한류 스타만 섭외하면 되는데 중국이 한한령이 막히고 나서 넷플릭스가 들어올 때는 결국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이 두 개 회사만 조금 좋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약 체결을 보시 2019년 연말인데 이게 사실은 되게 안 좋은 계약이었죠. 계약 체결하자마자 3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갑자기 모든 OTT가 글로벌 플랫폼들이 다 아주 그냥 폭증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폭증했냐면 2019년 요때 4월에 원래 디즈니 작품은 넷플릭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가 나의 온 OTT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디즈니 플러스를 하면서 그때 목표가 앞으로 5년 안에 우리가 1.4억 명을 가입자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1년 만에 초과 달성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디즈니 플러스조차도 5개년의 계획을 1년 만에 그 초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4년, 5년간의 성장을 모두가 압축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진짜 어떤 나라든 어떤 OTT든 다 예외 없이 다 글로벌로 폭증하는 상태들이 나타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드라마를 수급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모두가 다 가입자 늘어나가지고 다 드라마를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 저희가 드라마를 찍을 수 없었어요. 모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국이 그나마 많이 찍은 편이고 다른 나라는 아예 다 제작이 중단됐죠. 그래서 이런 이 코로나로 촉발된 OTT 초고속 성장들이 있었고 너도나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2018, 19만 생각해 보시면 뭐 넷플릭스랑 웨이브 정도만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쿠팡 플레이, 뭐 웨이브, 뭐 디즈니 플러스, 뭐 TV, 뭐 등등등 다 해가지고 이런 OTT들이 다 갑자기 너도나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OTT들도 이렇게 들어오고 저희가 그 재작년에 이제 애플이랑 디즈니가 또 동시에 들어왔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갑자기 다 수급을 하겠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이제 방송사가 초갑질하던 시대에서는 이제 그 바이어 마음이죠. 내가 이거를 사주면 감사한 거고 안 사주면은 못 파는 건데 지금은 약간이지만 셀러스 마켓이 됐습니다. 내가 OTT를 골라서 팔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의 기업 가치도 영업이익도 계속 올라가는 흐름에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 등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넷플릭스가 있는데도 여기 추가적으로 디즈니 애플 TV들이 경쟁이 추가되면서 당연히 드라마 제작사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들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것만 해도 좋은데 중국에서 갑자기 또 한국 드라마를 막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사임당 빛의 일기 2017년부터 한 거 해가지고 작년에 했던 나의 2022년 4월 나의 해방일지 같은 작품들까지 그래서 거의 5, 6년에 걸쳐서 이때 동안 기존에 팔아놓은 작품들이 갑자기 중국에서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한령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 정부가 이 제로 코로나를 폐기하면서 중국 플랫폼들을 도와줄 때 이미 중국 플랫폼들은 한국 드라마를 조금씩은 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국 플랫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존에 사왔던 한국 드라마, 소위 말해서 재고 같은 것들을 한 번에 다 처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방영되면서 저희가 이런 기대들을 저희가 조금씩 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한한령 완화에 대한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한령 완화, 어쨌든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에 대한 OTT에 대한 수급도 확대되고 있고 중국도 사가고 있고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티빙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참고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미디어나 OTT는 사실은 투자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재편이 끝났죠. OTT 중에 돈 버는 거는 사실 넷플릭스밖에 없고 플랫폼도 이제 틱톡, 유튜브를 제외하면은 사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천원 통일이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CJ ENM이 티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고 그래서 최근에 ENM 주가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티빙은 이 OTT 투자를 나름의 이유로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 티빙 연합은 아시겠지만 CJ ENM, 머치니, SL 소위 말해서 드래곤과 콘텐츠의 중앙이 만드는 이 것까지 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품들은 사실은 넷플릭스로 줘야 되는 작품들인데 티빙이 자체적으로 OTT를 강화하면서 산업에 좋은 텐션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20년 보시면 넷플릭스가 사간 동시 방영장 18개 중에 15개가 티빙 연합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드라마를 줘야 되는 친구들이 자체 OTT를 강화하면서 산업에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 긍정적인 텐션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또 좋은 흐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티빙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는 좋지 않고 적자도 많이 나고 있지만 티빙이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드라마 제작사한테는 좋은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티빙은 네이버라든지 혹은 KT라든지 협력해 나가면서 성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10년 정도의 흐름을 보시면 예전에는 아주 한정된 슬롯을 받기 위해서 IP를 다 포기해가면서 겨우 10% 벌다가 중국이 들어오면서 40% 벌다가 한한령이 터졌지만 넷플릭스가 그걸 곧바로 대체하면서 사실 근데 이제 중국 열렸을 때는 모든 제작사가 행복했고 넷플릭스 때는 상위 2개사만 행복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코로나 이후로 좀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어쨌든 셀러스 마켓이 조금이나마 되고 있다. 그래서 한 작품에 최대 70% 혹은 그 이상도 벌어들이는 상황까지 현재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지난 10년을 좀 정리한 거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한국 드라마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데 당연히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넷플릭스겠죠. 넷플릭스 간단하게 찾아보시면 당연히 예전에 이제 UK, 미국, 캐나다 중심으로 성장하다가 당연히 이제 가입자가 성숙이 되니까 글로벌로 확장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장하고 있는 곳이 여기 이제 APEC, 아시아 태평양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오리지널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한국 드라마가 이제 flixpetrol.com이라는 사이트, 무료 사이트입니다. 누구나 보실 수 있고 가게 되니까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2022년도에 전체 8등, 지금 우리 학교는 했지만 사실은 2021년도에 전체 1등은 또 오징어 게임이었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말도 안 되게 너무나 잘 되고 있고 뭐 뉴스 같은 거 찾아보시면 요 이제 주간 탑10 이런 순위 비중이 나오는데 전 세계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한국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현재 넷플릭스에서 너무나 잘 기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흥행이 가장 잘 되는 컨텐츠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잘 되니까 더 많이 만들어야 되죠. 특히 영화 제작비, 뭐 드라마 제작비 비교하시면 뭐 택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보통 텐트폴이라고 하면 제작비가 1,000억에서 1,500억 사이 정도 되는데 저희는 진짜 비싸도 500억을 못 넘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 드라마에 대해 뭐 2분의 1,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성과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드라마를 확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왼쪽 보시면은 네, 한국 콘텐츠 투자, 오리지널 편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좋지만 내년까지는 무조건 좋겠죠. 앞으로도 좋겠지만 특히 내년에는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지금 우리 학교는 그리고 뭐 DP 이런 저기 지옥 같은 이런 시즌 2 작품들이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이미 3까지 다 나오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최소 내년까지는 무조건 좋다. 그래서 어떤 이 시즌제 확대가 가시화되면서 계속해서 팬덤을 만들어내고 있는 산업이 바로 한국 드라마 제작 산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팬덤 계속 확실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보통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4월에 어떤 드라마가 초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4월에 첫째 주에 월화 드라마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럼 주가가 오르고 있겠죠. 뭐 이익도 나쁘지 않겠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 드라마가 끝나면 계속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4월에 첫째 주에 월화 드라마가 재밌다고 해서 5월에 첫째 주에 월화 드라마가 재밌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밌으면 보는 거, 재미없으면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드라마에 대한 팬덤이 있는 거지 TVN 월화 슬롯에 대한 팬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왔다 갔다, 흥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시즌제가 되면은, 이제 HBO의 왕좌의 게임, 전 세계 당연히 최고의 드라마지만, 드라마 보시면 계속 시청자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시즌 3를 까지 봤으면 시즌 4를 보려면 시즌 3까지 봐야 되고 시즌 4를 처음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1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계속 가입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즌 7에 저렇게까지 많이 늘어나는 거고 마찬가지로 늘어날 때마다 제작비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종이의 집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보는 게 아니고 첫 번째부터 봐야 되겠죠.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겠죠. 2를 보려면 1을 봐야 되고 본 사람도 다시 보고 이게 바로 흔히 얘기하는 구작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덤이 확실한 시리즈물이 한국에도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영화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어벤져스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뭐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이런 장면들이 있지만 와칸다 포에버를 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 엔드게임에서 어떤 그런 감동들이 느껴지지 않겠죠. 그래서 엔드게임을 보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소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덤이 쌓이면서 계속 이 어벤져스 시리즈가 관객 수가 확대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영화든 드라마든 다 팬덤이 있어야 되고 그 팬덤은 시리즈물로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한국이 현재 가고 있는 것이 한국이 그냥 계속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좋아질 거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저희 앞서서 이런 이제 남미 지역에서 이런 성과들이 그대로 있었죠. 사실 이 나르코스라는 작품이 넷플릭스가 남미로 가면서 브라질에서 가입자를 좀 모아야지 했는데 이게 글로벌로 초대박이 나면서 아직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년부터 갑자기 이 가입자 수도 마찬가지지만 오리지널 편수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런 나르코스의 성과들로 쭉쭉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고 저희도 오징어 게임 시작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좋아지는 과정은 사실은 이미 남미에서 겪은 과정이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2, 3년 안에 계속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결론을 말씀드리면 P 제작비도 올라가고 Q 당연히 OTT가 경쟁 심화되면서 편성도 늘어나고 사실은 시즌제 작품도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저희한테 계속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의 앞으로의 어떤 성장 과정들은 매우 긍정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굉장히 요새 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캡티브 제작사 방송사가 이제 이 드라마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방송사의 큐가 평형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어려워요. 드라마 제작사는 코스트 플러스 모델입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100억짜리 제작비를 만들면 잘 팔아가지고 110을 버는 거기 때문에 제작비를 많이 넣을수록 드라마 제작사 알아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건데 방송사가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갑자기 영업이익이 쭉쭉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도 SBS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일회성 영업이익이 있었는데 요거 제외하면 올해는 별도에서 1,000억 왔다 갔다 벌 거고요. 예능 같은 경우는 미디어가 적자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가 어렵고 모회사가 어려우니까 드라마 편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큰 리스크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상으로 기초 세미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